안녕하세요. 저는 드디어 무거웠던 결혼이라는 족쇄를 풀고 자유로워진 30대 여자입니다. 짧은 시간 사람의 양면성을 너무나 절실히 느껴버린 제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꽃 같던 20대, 손재주가 있던 저는 옷이나 가방, 파우치 만드는 것을 좋아했어요. 늘 나는 옷이랑 가방 파는 사장님이 될 거야 속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무슨 용기였는지 저는 부모님 몰래 대학교 등록금을 자금으로 작은 가게를 냈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옷, 가방, 파우치 등을 만들어 팔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패기였는지 성공하면 부모님께 말씀드려야지 생각하고 무작정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성공해서 부모님 행복하게 해드릴 생각으로 김칫국 잔뜩 마시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업 초반 열정만으로 시작했기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디자인의 가방과 파우치를 만들었는데 그만큼 시행착오도 매우 많았어요. 맨 땅에 헤딩한다는 게 이런 걸까요? 저는 동시에 알바하며 근근히 힘들게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힘들게 돌아가는 저의 사업에 대해 부모님이 아시게 되었고 성공은커녕 지금 저 자신은 상가 월세 내기도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안절부절 못하고 부모님을 마주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제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이셨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추진력 있고 깡이 있는 줄 몰랐네. 멋있다 내 딸. 하지만 내가 엄마 아빠를 속여가면서까지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봐. 이제는 후회도 내 몫인 거야. 그리고 엄마 가방도 예쁘게 만들어줘. 그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부모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더욱더 이를 악물고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 3-4시간씩 자며 대전에서 서울을 일주일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며 장사를 해도 피곤한 줄 몰랐죠. 그렇게 힘들게 서울을 오가며 거의 좀비처럼 일만 하던 중 거래처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한 남자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훤칠한 키에 넓은 어깨, 셔츠가 잘 어울리는 제 이상형과 가까운 남자였어요. 생각해보니 그 남자 덕에 서울에 가는 일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신경 쓰이던 그 남자. 잠잘 시간도 없는데 무슨 연애냐. 신경만 쓰이던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그 작은 몸으로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느냐고 따뜻한 커피를 주더군요. 목소리까지 너무 달콤하게 들렸어요. 그렇게 전화번호를 교환하게 되었고 대전 가는 길 졸릴 수도 있으니 통화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장거리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이 꼭 저를 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장거리 연애라 많이 못 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희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남자친구가 대전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그 길로 함께 서울로 가고 제가 시장 조사를 할 때도 남자친구는 늘 함께였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거의 붙어 있다시피 연애를 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날이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운전해주고 다시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기도 할 만큼 열정적이었죠. 솔직히 제가 사업을 하는데 심적으로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잘생겼는데 배려심이 깊은 모습에 이런 남자가 어떻게 나한테 왔나 싶었습니다. 근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이 남자 직장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자유로울까? 왜 단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사업과 연애 모두 열심히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사업에도 쨍하고 해뜰 날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디자인한 가방은 손님이 원하는 대로 자수를 새겨주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메리트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많이 찾았고 이런 제 노력의 결실로 사업이 점점 커져 2호점, 3호점까지 내며 사업이 커졌어요. 제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들도 많아져 강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사실 돈을 쓸 시간조차 없었어요. 처음 월세를 내고 장사를 하던 건물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출을 받긴 했지만요.
그때 엄마 아빠는 너를 믿었어 하며 자랑스러워하던 저희 부모님 표정이 잊히질 않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이혼녀가 되어 부모님께 불효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야 좀 숨도 돌리고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 저희 연애도 점점 더 박차를 가하게 됐죠. 이제는 이 남자 없으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쯤 저희는 속도 위반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자친구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변한 직장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전전긍긍하던 제 남편은 제 사업이 승승장구하던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항상 피임하기를 꺼렸고 늘 제 생리날짜를 묻곤 했습니다. 가임기가 언제냐고 물었을 때 저는 그저 가임기에 피임을 잘하려나 보다 생각했지 그 가임기를 노렸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생리 전 예민한 저에게 맞춰주려고 그러는 줄 알고 정말 배려 깊은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렇게 남편의 철저한 계획에 얻은 아이 덕분에 결혼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했던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예식장도 제가 원하던 예식장이 아니었고 날짜며 드레스 신혼여행까지도 제가 원해서 이루어진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모아둔 돈 하나 없는 남편의 통장 사정을 알게 되었고 집안 사정도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신혼집도 제가 4, 5점을 내려고 모아둔 자금과 대출을 받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하나 제 맘에 차지하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신혼여행 갔을 때부터 저희는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하면 번뜩 뭐가 먹고 싶다고 그때 제일 예쁘고 좋은 거로 먹으라고 엄마가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갑자기 빨갛게 양념한 파무침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평소에도 국밥이 들어간 파도 곤란할 정도로 파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 먹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어떻게 될 것 같았어요. 당장 생대파라도 아그작아그작 씹어먹고 싶을 만큼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랑한테 얘기했죠. 그때 시간이 저녁 먹고 난 후 8시가 되기 좀 전이었습니다. 당장 사올게 기다려 라고 말할 줄 알았던 그가 당황한 듯 저를 보더니 그걸 꼭 지금 먹어야 해? 대파를 지금 어디에서 사? 파 먹으면 입냄새나 라고 농담처럼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연애 때 시키지도 않은 3단 도시락을 손수 싸다 바친 그였습니다. 저희 직원들까지 모두 챙기며 주변에 부러움을 사게 해주었던 그런 남자친구였는데 말이죠. 연애 때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이 너무 깊게 남아서일까요? 그래도 저는 장난이겠거니 웃어넘기며 앞으로 꽃길만 남았을 줄 알았어요. 평소에 그려왔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그리며 들떠있던 하루하루였습니다. 제가 그리던 행복한 결혼 생활이란 특별히 거창할 것도 대단할 것도 없었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음식을 해주든 늘 맛있게 먹어주는 나의 남자와 또 그를 닮은 아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웃으며 맞이하는 소소한 일상들이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랑하던 신랑과 소소하지만 행복한 미래를 그렸죠. 결혼 전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저를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서울 대전을 왔다 갔다 하는 제 간식을 챙겨 남자친구에게 보냈고 늘 돈 버느라 고생이 많다며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제 남편이 이런 따뜻한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 그렇게 따뜻했구나 느꼈습니다. 시부모님들은 결혼 후 거의 저희에게 모든 생활을 다 맡주시는 듯 보였습니다. 회사 식당에서 근무하던 어머니는 저희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일을 그만두시고 대전으로 짐을 싸서 오셨어요. 물론 도배 일을 하시던 아버님도 함께 말입니다. 저희가 신혼여행을 하고 온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표정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 비밀번호를 저한테 상의도 없이 알려준 남편이 원망스러웠죠. 그때 제 표정을 보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 새야가 너 우리가 온 게 싫어서 그러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희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잘 오셨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 어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옷 갈아입고 오겠다고 하고 방에서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신혼여행 다녀온 저희를 맞이해 주시려고 오셨나 보다 좋게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죠. 주말만 보내고 가실 줄 알았던 어머니 아버지는 일주일째 집에 가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얼마 후 저녁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서울집 내놓고 우리 아이에 내려온 거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울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봐줘야지 누가 봐줘. 생활비는 너희가 조금씩만 주면 돼. 많이도 필요 없어 우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집은 당분간 같이 살지 뭐. 하고 집을 구하실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 후로 3일을 잠을 못 자고 생각했어요. 그래, 어차피 사업으로 바빠서 육아를 못할 테니 도와주시면 나도 좋지.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아이를 봐주실 여건이 충분히 되셨는데 시어머니는 내 손주니까 당연히 내가 봐야지. 어떻게 외갓집에 내 애를 맡겨? 하셨어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족족 저에게는 가시로 들렸지만 하나하나 다 상처받다가는 견딜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귀를 닫아버리기로 했죠. 그리고 태어날 아이는 많은 사랑을 받겠다고 말도 안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버렸습니다. 어쨌든 저희를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이 감사해 대전에 거주하실 집은 제가 마련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집을 구하실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고 그렇다고 같이 살자니 제 수명이 짧아질 것 같았거든요. 20평대 빌라를 알아보던 중 어머니는 나중에 우리 아기도 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좁은 집에 살아? 30평대는 살아야지.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시부모님 서울에 사시던 집은 18평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싫고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태어날 아기를 생각해서 무리해서 집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은 저희와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쁜 저를 대신해 우리 집을 드나들며 청소 반찬을 해주셨어요. 너는 바쁘니 집안일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심지어 화장실 청소에 분리수거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어머니의 도움이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머니께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저희가 힘들면 사람을 불러도 되고 분리수거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도 막무가내셨어요. 아무 신경도 쓰지 말고 일에 집중하라고 하셨죠. 어머니는 저희가 퇴근할 때까지 늘 집에서 기다리시다 본인 아들과 한참 수다를 떤 후에야 집에 가셨습니다. 사실 몸이 힘들어 집에 들어가 씻지도 않고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어요. 그렇지만 저희만 기다리시던 어머니는 오늘은 설거지, 빨래, 신발장 정리했다. 아무것도 하지 마. 하시며 오늘 어머니가 하신 저희 집안일에 대해 일장 연설을 하신 후 퇴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는 1시가 다 되어서야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래도 그런 어머니께 늘 무언가가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 저는 어김없이 돈으로 보답을 해드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바라시는 것도 그것뿐이라는 걸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넉넉하게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님은 돈이 적으신지 무언가 사고 싶을 때마다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항상 남편은 엄마가 우리 집에 식기세척기 필요하다던데? 그러면 저는 당장 식기세척기를 집에 사야 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후 엄마가 우리 집 식기세척기 써보니 좋다더라. 당연히 우리 집도 식기세척기인 아들이라는 소리입니다. 늘 이런 식이다 보니 일일이 보고받기 스트레스 받았던 저는 어머니께 카드를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머니, 카드 쓰셔도 저한테 문자 안 와요. 필요할 때 쓰세요. 라고 말했고 그렇게 말한 제 입을 찢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 카드값이 그렇게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한 달 카드값이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카드 명세서를 보면 명품 지갑, 커피숍, 레스토랑, 마사지숍, 네일숍, 유명 가수와 관련된 여러 물품이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카드값이 매달 청구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한 달에 2~3번 친구들과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의 밥값을 늘 어머니가 계산하시는 거예요. 매달 그 모임의 하루 밥값이 4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보통 모임은 모임비를 걷어 식사하지 않나요? 며느리 아기 가졌다고 친구들한테 밥을 사셨다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매달 그런 식의 음식 대접 비용은 100만 원을 넘겼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어머님, 왜 매번 어머니만 그렇게 밥을 사셔요? 친구들한테도 좀 얻어드시고 하세요. 라고 말했다가 얘 새아가 내가 쓰는 돈이 아까우냐? 카드 가져가라. 나 그 돈 없어도 된다. 라고 하시며 일주일을 연락을 끊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저희 신랑한테 연락해 내 마누라 그렇게 안 봤다. 나를 아주 거지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식당이라도 나가서 일 좀 하라더라. 하며 제가 하지 않은 말까지 지어가며 말씀하셨어요. 그러고는 신랑 카드를 가져가셔서 고스란히 부잣집 사모님 생활을 다시 하셨죠. 그때마다 신랑은 제게 시비를 걸어왔고 저는 그 등살에 못 이겨 늘 먼저 찾아가 죄송하다고 어머니를 풀어드리기 일쑤였습니다. 문득 저희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용돈을 드려도 어떻게든 다시 저나 저희 신랑에게 돌아오거든요. 제 돈으로 호화 생활하는 어머니가 얄밉기도 하고 이런 좋은 마사지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저희 엄마가 너무 마음에 걸려 마사지 숍을 끊어드려도 불편해하며 제대로 받지를 못하셨어요. 아무리 딸이 잘 벌어서 용돈을 두둑히 드려도 그 돈을 당연하게 받지 않으셨어요.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내가 어떻게 쓰니? 있을 때 더 아껴야 하는 법이야. 지금 저축해도. 하며 굳이 며칠 뒤에라도 그 돈은 다시 제게 돌아왔어요. 그래서인지 저희 시어머니가 더 얄미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어머니께 섭섭한 점이나 힘든 점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매번 신랑에게 말하게 되니 싸움받게 되지 않더라고요. 저랑 신랑 사이를 이간질하는 시어머니 덕분에 저희의 부부싸움은 늘어갔습니다. 제 사업을 같이 이어가던 남편은 무리하게 매장을 확장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불안했지만 저는 남편이 하는 걸 믿어주고 싶었어요. 아니, 믿어주는 척하고 싶었습니다. 제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다 보니 남편은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틈만 나면 내 사업이라고 지금 이러는 거야? 나를 내 직원 다루듯 하지 마. 하며 남편은 갈수록 예민해졌고 그 날카로움은 그대로 저를 향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싸웠던 것 같아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임신을 내세워 신랑에게 잘하기를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아이를 가진 사람에게 최소한의 배려도 없었어요. 크게 싸우는 날은 애꿎은 소파에 주먹질 해대거나 문이 부서지도록 세게 닫고 심지어 저를 밀치기도 했습니다. 싸움이 있는 날이면 보란듯이 제 앞에서 술을 먹고 네가 밖에서나 사장이지 남편한테도 사장 노릇이냐? 임신이 벼슬이야? 하며 저를 공격했습니다. 제가 처음 봤던 배려심이 깊고 따뜻했던 남자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너무 괴로운 하루하루였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아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뱃속에 내 아이가 혹시 놀라지는 않을까, 이 상황을 다 듣고 있지는 않을까 너무 걱정됐습니다. 신랑의 예민함은 시부모님 앞에서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이 계실 때면 제게 더 큰 소리를 치던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무슨 우리 집 식모냐? 돈 몇 푼 준다고 우리 엄마 무시하지 마.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제 피를 말려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말리기는커녕 더 기름을 들이부었습니다. 내가 너희 집 살림해주다가 손목이 너덜너덜하고 허리에 디스크도 생겼다며
꼭 저희가 있는 앞에서 허리에 손목에 보호대를 하고 계셨어요.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우고 왔는지 알 수가 없다며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거리셨죠. 누가 우리 집 살림 도와달라고 했냐고, 앞으로 하지 말라고, 일하는 아줌마 쓰겠다고 큰소리치고 싶었지만 저까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이 가정이 정말 깨져버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이 남자를 다시 예전처럼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착각이 맞았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한 번 양보하면 두 번, 세 번을 더 기고만장했어요. 더 이상의 싸움이 싫어. 그래, 내가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말하면 너는 거기서부터 잘못이야. 내 표정도 지금 나를 자식 보듯 하잖아. 라며 싸움을 이어갔죠. 끝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문득 이런 환경에서 내 뱃속의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늘 하루하루 마음을 졸였죠. 이 아이를 불행하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지켜주지 못하면 어쩌지, 그런 걱정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부터 이상하게 배가 아팠어요. 원래도 장이 좋지 않았고 요즘 스트레스를 받아 속이 불편하다고만 생각했어요. 마음이 불편했지만 힘든 발걸음으로 출근했습니다. 매장에 도착했는데 밑에서 무언가 왈칵 흐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내 뱃속의 아이도 다 느끼고 있었구나.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내 아이도 고스란히 받고 있었구나.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에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병원에 가는 순간 신랑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자기야, 나 지금 병원에 가는 길이야. 배가 많이 아프고 너무 불안해.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정말 없던 정마저 뚝 떨어지게 했어요. 너 어제 싸웠다고 지금 연기하냐? 그 뒷말이 나오기 전에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아이가 듣고 있고 이 모든 걸 느끼고 있었다는 걸 알았기에 더 전화기를 붙잡고 그 짐승 같은 새끼의 말을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했고 다급한 의사 선생님 소리, 분주한 간호사 선생님들의 움직임을 느끼며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고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간호사 선생님은 저를 안타까워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연신 물었고 저는 제 아이에 관해 묻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어요. 친정엄마가 옆에 계셨고 그렇게 한참을 엄마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꺼이꺼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저는 또 잠이 들었고 한참이 지난 후 잠에서 깨어보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와 있었어요.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고스란히 제 탓이었습니다. 남편도 어머니도 아이를 잃고 누워있는 저를 향해 돌을 던졌어요. 남편 믿고 사업을 맡기지. 왜 무리해서 애 하나를 못 지켰냐. 애가 몸이 저렇게 약해서 어디다 쓰겠냐. 아직도 제 귓속에 생생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저희 친정엄마가 듣다 못해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 애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 애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신 겁니까? 늘 차분하던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아니, 내가 속상해서 그러죠. 속상해서. 그 후로 시어머니는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 더 했다가는 정말 저희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모두 다 제 탓을 해도 가장 힘든 것은 저 자신이 제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거지 같은 인간들 때문에 내가 내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밥도 먹지 못하고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수면제를 먹고 자고 눈을 뜨면 울고 또다시 수면제를 먹고 자고 반복이었어요. 제 손길이 없는 사업은 점점 방향을 잃어갔어요.
무리하게 확장했던 남편의 매장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고 그 뒷수습을 하느라 2호점, 3호점을 처분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일군 제 자식 같은 매장들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어요. 여직원과 실없는 농담 따먹기나 하며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김칫국만 마시고 있었죠. 매장이 어려워져 어머니께 드리던 용돈은 당연히 드릴 수 없었어요. 사실 돈도 돈이지만 정이 떨어져 드리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어머님은 아니, 내가 너희 집 살림하면서 몸이 다 망가져 밖에 나가 일을 할 수도 없는데 주던 돈을 그렇게 딱 끊으면 나보고 어떻게 생활하라는 거냐? 하며 큰 소리 쳤어요. 정말 그 입을 당장 막아버리고 싶었지만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출이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마음으로는 이 인간들을 내쫓을 생각으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급한 일 마무리되면 너희 다 알몸으로 내쫓을 테니까. 속으로 이를 갈았죠. 회복도 되지 않는 몸으로 아등바등해서 겨우 1호점은 건졌습니다. 그렇게 일이 잘 해결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갔어요. 집은 엉망이었습니다. 늘 제가 퇴근할 때까지 어머님 아버님은 식사도 하지 않고 기다리셨어요. 배고픈데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늙은이들 굶겨 죽일 셈이냐며 늘 호통을 치셨죠. 먹고 싶은 것도 참 그날그날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깻잎을 잔뜩 사다 놓고 깻잎 장아찌를 담가라. 어느 날은 기력이 없으니 친정엄마한테 보양식 좀 해서 보내달라고 해라. 남편은 정말이지 여전히 남의 편이었습니다.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깻잎 드시고 싶으시면 직접 해서 드세요. 저 귀하게 자라서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저희 엄마 자꾸 말씀하시는 거 굉장히 불편해요. 그때 어머니 눈이 개구리 왕눈이 눈이 되더라고요. 그러고는 이혼 서류를 남편한테 집어던졌습니다. 이혼 서류를 본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은 더 가관이었어요. 그래, 이혼하려면 해라. 나도 너 같은 며느리랑 도저히 못 살겠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제가 왜 제 집에서 나가요? 당신들이 나가야지. 집 내놨으니까 이번 주 안으로 짐 싸서 나가세요. 하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그 집이 본인 아들 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왔을까요? 그제야 제 남편이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싹싹 빌더군요. 있는 힘껏 걷어차고 그 길로 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신랑이 타고 다니던 제 명의의 차와 시아버지가 타고 다니던 차도 중고로 팔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제 물건도 팔려고 보니 3년 만에 가격이 거의 3배 가까이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힘들지만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시어머니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는 엄마가 화가 많이 나서 그런 거지 우리 새아기 미워서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얘가 어떻게 우리 재현이랑 이혼하니? 그러지 말고 우리 저녁에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아가야, 내가 다 용서할게. 문자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대체 뭘 용서한다는 걸까요? 집 보러 사람들이 드나들고 나서 심각성을 아셨는지 또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애가 진짜 독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건물도 그렇게 가격이 뛰었는데 다 재산분할 신청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정말 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랑이 저희 친정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다시는 시부모님 안 보고 살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잘못은 전혀 없는 줄 알았나 봐요. 화가 난 저희 아빠, 어디 남의 귀한 딸 데려가서 이렇게 마음고생을 시켜? 다시는 내 딸 보내줄 생각 없으니 당장 돌아가. 하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은 어머니가 찾아와 친정 부모님께 결혼한 딸 앞길 망칠 리 있냐고 이혼녀로 살게 할 거냐고 말하더군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희 아빠 단단히 화가 나셔서
더 빨리 데리고 오지 못해서 제가 지금 평생 한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볼 일 없으니 당장 가세요. 그리고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하고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화가 난 모습은 태어나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빠가 제게 말하셨어요. 이혼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엄마 아빠한테 미안한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아주 잘 왔다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빠의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사랑받던 저였는데 왜 그렇게 천대를 받으며 진작 나오지 못했을까요? 더 이 구질구질한 인간들한테 내 피 같은 돈과 시간을 쓸 수 없었습니다. 저를 맨몸으로 내쫓으려고 했던 그 가족들은 그렇게 그 집에서 버티다가 결국 새 주인이 이사 들어오기 전 도망가듯 나갔다네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다행히 결혼 유지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아 재산 나눌 것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평생 들려오지도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조금씩 몸도 회복하고 겨우 살린 1호점도 열심히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사랑에 눈멀어 날린 수많은 돈과 시간, 이제는 인생 공부했다 치고 훌훌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